네, 이제는 시장에 대한 보다 꼼꼼한 분석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략 같이 찾아볼 텐데요. 와우글로벌 변지환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에 뵙는 건 또 오랜만인 것 네,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뵀는데. 네, 맞아요. 금요일장에 저희가 모시고 금요일 그러면은 이제 오늘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새해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증 씨가 연말에도 조금씩 힘이 빠졌는데 이 새해 첫날에도 완전 힘찬 출발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우선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 특징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제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서 기업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했었던 어떤 그 대규모 자본 지출에 의한 캐펙스 투자라든지 어떤 기대감 이런 네. 것들이 아니라 당장의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어떤 이 수익성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의 요구 사항이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여실히 나타났던 새해 첫 거래일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하고 이제 특히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부진을 빠졌죠. 보여줬거든요. 네. 나머지는 다 이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은 3대 지수 중에 홀로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네. 반면에 또 어떤 좀 이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높은 반도체 업종은 반대로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하락 마감하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폭등을 하는 좀 흔치 정말 않은 강했죠. 예, 시장에서 좀 흔치 않은 흐름들이 연출이 되었고 결국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더 이상 어떤 그 테마로서의 AI가 아니라 마진율이라든지 뭐 수익성이라든지 이러한 이슈들 그래서 다시금 어떤 시장이 기업의 어떤 본질 가치일 수 있는 실적에 주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기술주의 희비가 엇갈렸던 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사실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수익성 1위 S&P 500 기업들 중에서 살펴봐도 뭐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이런 기업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메모리에 대한 강세 올해도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사실 금요일에 저희가 모셨을 때 네. 파트너님께서도 현금 확보하는 시점에도 그대로 들고 가시는 건 반도체주다. 반도체주 네네. 강세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를 좀 해주셨었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또 전략 저희가 좀 원픽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반도체 관련해서는 특히 이번 주부터 CES 관련한 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부터 오늘이죠. 젠슨랑 네. 뭐 인텔, 뭐 리사수 CEO 이렇게 나와서 이제 그 관련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 할 텐데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당장에는 금요일 날 어쨌든 큰 폭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 구간이 이번 주에 한 번 정도는 나올 수가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 구간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 구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인 이제 ETF죠. SOXX, 속스 같은 반도체 전반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 코어 포지션을 포트폴리오 베타를 좀 구성을 하시고 거기에 이제 단일 종목 한두 종목 정도 추가하는 이런 이제 큰 그림이 좀 좋아 보이는데 종목 원픽은 아무래도 뭐 그 이번 새해 첫날 급등에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던 마이크론. 네, 마이크론을 원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현재 그 수급의 비대칭성 측면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제 그 한국 기업들과의 그런 어떤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마이크론은 또 미국 내 보조금 수혜도 있고요. 그리고 메이드 인 USA라는 어떤 이런 프리미엄을 좀 등에 업고 가장 좀 미국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인데 주가가 이제 작년에 또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드 P가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좀 EPS 성장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일 수 있다는 좀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모리 업체 중에 가장 먼저 HBM4 양산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뭐 이런 좀 시각들도 있어서 당분간은 마이크론이 원픽으로 반도체 섹터를 좀 끌고 가는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SOXX 저희가 속스 ETF를 통한 섹터에 대한 접근 여기에다가 원픽으로는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장 리뷰에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듯이 소프트웨어주는 좀 빠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매체들의 분석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지난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수익 실현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M7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와 구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기술주에 대한 좀 밸류 부담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게 네. 보고 계실까요? 뭐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작년 시장을 좀 가파르게 견인했었던 방금 말씀하셨던 AI 관련 그 빅테크 기술주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작년에 봤던 어떤 그런 가파른 상승세는 상승 각도는 이제 올해는 좀 기대하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4분기를 기점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필요 충분 조건들이 단순히 좀 기대감을 넘어서 현실적인 플랜들이라든지 뭐 가시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좀 이제 엄해졌다고 해야 되죠. 참여자들과 네. 투자자들이. 그래서 기울기는 당연히 잦아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이 작년 3분기 말, 그러니까 4분기 초까지만 해도 AI 관련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극심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그게 4분기를 기점으로 시장에서 그 로봇이라든지 뭐 우주, 헬스케어, 뭐 금융 이런 섹터 전반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올해 초에도 이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섹터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대응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AI라는 성장 동력 자체는 꺼지지 않고 이제 달려가겠지만 그 안에서 조금 더 좀 예리한 종목 선별이라든지 쏠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했었던 기타 섹터의 어떤 순환매 흐름, 이런 흐름들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이제 AI 외에도 올해 포트폴리오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로 여러 가지 키워드들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전력에 대한 강세, 방산, 헬스케어, 금융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파트너님이 주목하고 있는 다크호스 섹터 혹시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이제 2분기부터 원유를 네. 그러니까 이제 원유를 필두로 한 에너지 섹터를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에너지 시장은 그 유동성 효과가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후행해서 이제 시장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23년도 말, 그다음에 24년도 말, 그리고 작년 초부터 시작된 글로벌 유동성 확대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 이렇게 이제 추산을 해보면 올해 한 2분기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에 이제 작년 한 해에 국제 유가를 계속해서 짓눌렀던 것이 오펙 플러스의 어떤 그 공격적이고 지속적인 증산 효과였는데, 증산 여력이 이제는 거의 소진이 다 됐고요. 간밤에 뭐 증산 중단 방침 유지하는 게 나왔죠. 네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측면에서 공급 사이드가 많이 얇아진 시점에서 이런 어떤 그 증산 여력 소진과 함께 대체 전력으로서의 어떤 수요 사이드 회복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과거 역사적으로 골드하고 은의 랠리가 좀 이어진 이후에는 그 유가가 좀 그 바톤을 이어받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까지 해서 좀 그 유가의 상승이 올해는 좀 두드러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정책 확대, 그다음에 뭐 연준 의장 교체 이슈, 이러한 것들은 결국 물가 상승이라든지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요 니즈까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올해는 유가를 필두로 한 에너지 시장이 좀 다크호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로 좀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우선 지금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금과 은이 다시 한번 랠리를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말 사이에 베네수엘라 공습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이 수요가 조금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선은 뭐 월가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베네수엘라 사태가 유가에 충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유가 방향성, 영향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뭐 이번 압송 과정에서 카라카스 인근 전력망 차단, 그다음에 주요 공습 시설 이렇게 네. 공습이 들어가면서 어떤 원유 생산이라든지 수출 터미널,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내에 이런 운영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변동성 확대는 조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사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 가지고 있는, 그쵸. 물론 이제 뭐 거기서 아웃풋은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만, 생산량은 굉장히 미미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베네수엘라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공습과 함께 직접 이제 베네수엘라를 핸들링을 하겠다, 그래서 석유가 흐르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한 만큼 어떤 제재 해제, 그다음에 인프라 복구,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다시 한번 그 국제 유가는 공급 과잉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면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유가 시장은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간 중국은 베네수엘라로부터 시장가보다 이제 할인된 가격으로 암시장에서 공급을 좀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또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 중에 3분의 2가 어떤 이러한 제재를 감수하고 큰 할인에 사는 어떤 티파 수요 성격이었고요. 3분의 1은 베네수엘라의 어떤 그 대중 부채 상환, 그러니까 네. 빚을 그 기름으로 갚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그 부채 상환 성격의 물량이라는 분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 공습으로 인해서 미국이 어찌됐든 베네수엘라의 내에 어떤 이런 유가를 핸들링하게 된다면 중국으로 가던 물류가 이제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미국으로 어떤 재라우팅 될 가능성이 이제 커 보이고, 이렇게 되면 뭐 당연히 중국 민간 정유업체들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 반면에 미국의 정유주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좀 합리적인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공교롭게도 미증시에서 2일 장에서도 에너지 섹터가 섹터별로 봤을 때 가장 강하기도 좀 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원유 관련된 기업들이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파트너님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저희가 국제 유가를 볼 때 뭐 서부 텍사스산 원유 그리고 브렌트유 이 정도의 시세를 보는데 이들 원유는 좀 경질유로 분류가 되고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뭐 트럼프가 탐내는 건 중질유다 이렇게 좀 매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질유에 대한 부분도 결국 저희가 보는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중질유냐 경질유냐 사실 요 원유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 핵심적인 이 기준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API라고 불리는 비중, 밀도고요. 그쵸. 하나는 이 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미국의 뭐 셰일 기업들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WTI 브렌트유는 이제 경질유입니다. 경질유. 그래서 요 밀도가 이제 30 이상. 그리고 약간 좀 묽고 투명한, 약간 매끈매끈하다고 네네. 생각하면 그리고 될까요? 이제 베네수엘라의 중진류 같은 경우에는 이 API 지수가 20 이하고요. 굉장히 좀 끈덕끈덕한, 보통 디젤이 이제 중진류고,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그 일반적인 가솔린, 휘발유나, 가솔린이라든지 뭐 항공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질류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 사태로 베네수엘라의 중진류 공급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는 거는 미국 걸프만에 있는 정유 이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중진류가 사실 처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걸프만에 위치한 미국 정유사들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년 전 과거로부터 이제 수십조 원을 들여서 어떤 고도의 정제 시설들을 마련을 지어놨었는데, 이번 사태를 해서 어찌됐든 중진류 원재료 값이 인하가 되면 그만큼 좀 정제 마진이 커지면서 이들 기업들한테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어요. 근데 발레로 에너지라고 티커가 이제 VLO라는 이 정유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최대 독립 정유사고 중진류 처리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걸로 보이고, 그 외에 뭐 MPC, 마라톤 페트롤리엄, 그다음에 PBF 에너지 이런 어떤 말씀드렸던 그 위치에 있는 미국 내 기업들이 상장사들이 이제 주가 모멘텀을 작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쉐브론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현지 유전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쉐브론뿐이다 이런 기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유전을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이제 쉐브론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산이라든지 정제 양쪽에서 수익을 거두는 좀 유일한 메이저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저도 요 쉐브론은 오늘 주가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쉐브론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침 금요일장에서도 2%대 상승불을 올렸던 쉐브론입니다. 티커는 CVX고요. 오늘장의 추이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발레로 에너지 그리고 마라톤 페트롤리움도 같이 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확실히 지금 미증시 에너지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자, 지금 미증 씨 저희가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결국 S&P 500이 다시 한번 또 3년 연속해서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기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에 대해서는 조금 뭐 보수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지난 한 해 보면은 미국 시장도 좋았지만 비미국 시장이 훨씬 더 좋았다. 신흥시장 지수 MSCI 신흥시장 지수가 30%나 올랐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파트너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네,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도 그 비미국 시장의 약진은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아직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머징 국가들의 그 이 선행 PE가 14배 정도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예상보다 이제 그 늦어지게 되면 더뎌지면 달러 강세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베타를 갖고 있는 이머징 국가들은 달러 강세에 따라서 변동성이 또 확대될 수 있는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 이 미국 이외의 국가에 한번 그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쪽을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테크 제조 허브로 탈바꿈하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또 그 니켈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전기차의 주 원료가 되는 배터리 핵심 원료에서 해당 분야의 어떤 에너지 패권을 좀 쥐고 있는 국가들이다. 때문에 올해도 만약에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다시 점화가 된다고 하면 그 중간에 있는 이런 네. 그 동남아시아 쪽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들 국가의 또 외국인 직접 투자 비중이 좀 커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브라질을 더 좋게 보고 있는데 브라질이요? 네, 브라질 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와 맞물려서도 주목할 만한 시장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국내 상황을 좀 브라질 국내 상황을 좀 보면 작년 6월에 기준금리 이제 15%를 고점을 찍고 지금 약 한 7개월 동안 이제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내에 이제 본격적인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접어들 걸로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고 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본격적인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강력한 유동성 효과가 증시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번 그 마두로 축출 이 이후에 지금 남미 정세가 네. 굉장히 좀 급박하게 변할 걸로 보고 있는데 미국이 남미에 대한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이 좀 가장 안정적인 이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공급처로서의 부각될 가능성이 크고 그 이 철광석이라든지 뭐 석유 이런 것들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재 수요랑 말씀드렸다시피 브라질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요게 이제 만나면서 유동성이 대폭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미국에 상장된 ETF를 좀 찾아봤더니 BRZU라는 이 브라질 대형주 지수를 2배 추종하는 그 2배예요? 레버리지 ETF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요것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 가져오고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좀 요거 한번 브라질 쪽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BRCU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뭐 새해 첫날 거래일에도 2%대 상승분을 좀 쏘아 올렸고요. 지난 한 해에도 전반적으로 완만하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지금 남미 정세가 좀 급변하는 시점에서 브라질에 대한 부분 또한 국내 안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개시될 거라는 기대감 그렇다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도 같이 주셨으니까요. 신흥국가 투자 시에는 참고를 좀 해보시죠. 자, 저희가 이제 새해 오늘부터 해서 완전히 월, 화, 수, 목, 금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에 지표들도 많이 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고용보고서 같은 내용도 저희가 드디어 12월 고용보고서를 좀 열어보게 될 텐데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이번 주는 말씀하셨다시피 금요일 날 발표될 고용보고서가 이제 시장에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걸로 보여지는데 컨센서스를 좀 살펴보면 여전히 지난달에 이어서 한 6만 건 정도 내외 기록할 것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도 뭐 4.5에서 4.6 정도 유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형성된 컨센서스는 뭐 세부적인 걸 좀 살펴보면 뭐 교육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사실은 경기와 크게 관련이 없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올라오면서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좀 질적인 부분은 그리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네. 연준에서는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숫자 자체에 좀 의미를 크게 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예상치 컨센서스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결과치를 보여준다고 하면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약화될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초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 초에는 CES 관련한 이벤트들이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주 후반에는 고용 보고서가 시장의 좀 방향성을 크게 결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변동성이 충분히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주도 변동성은 조금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금 고용 지표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달러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파트너님과 매주 FICC 전략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원자재 쪽은 이미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 통화 그리고 채권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까요? 달러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고용 보고서를 비롯해서 뭐 졸트라든지 뭐 제조업 PMI라든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발표될 때마다 위아래 좀 혼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채권 시장은 단기채, 장기채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가 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 커브 스티프닝 현상이. 그래서 이게 이제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채야 기준금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변동성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쉽지 않겠지만 장기채는 금리 자체는 이 하락보다는 계속해서 위쪽, 그러니까 상승을 염두에 둔 전략이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골드와 실버는 지난주에 큰 폭 조정 이후에 사실 이렇다 할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찌됐든 계속 어떤 이런 이게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고 다시 재차 이어가려면 사실 반등도 빠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골드와 실버 쪽은 위쪽보다는 추가 네. 하락에 좀 무게를 둔 그런 방향성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말씀 종합해 봤을 때 주말 사이에 나온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의 방향성이 좀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기본적인 방향성 전략은 지난주 제가 금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연말 연초 단기적인 흐름만 놓고 보면 그 빅테크 M7 특히 기업들 그래서 좀 저조한 상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섹터들이 분전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 고점하고 이제 12월 전고점을 앞둔 시점에서 보여지는 좀 이 큰 의미를 두기는 좀 어려운 기술적 조정 구간을 지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주 초부터 주 후반까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지난번 전략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그런 어떤 조정세를 좀 보인다고 하면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면 이것을 어떤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어떤 그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이 상승 트라이를 노리는 그런 방향성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나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자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파트너님 출연 예고를 했더니 월 지표형이라고 월요일에 나오는 지표형이라고 또 채팅에서 맞아주고 계시고 오늘 파트너님 웃는 모습은 언제 볼 수 있어요? 라는 채팅도 있기도 했습니다. 자, 저희가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공부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해 주시죠. 일로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성공 지표 VOD 네. 이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ALS 문의하셔서 저랑 같이 미국 시장 같이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지금 에너지부터 해서 반도체, AI 관련주 좀 어떻게 선별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변지현 파트너의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이 지표 설정하는 것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02-3490-5016으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해보시죠. 자,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한 주 힘차게 보내시고 또 저희 수요일에 뵙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와우글로벌 변지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